난 사람 책 싫어하는. 준호 인물 좋아하는데? 난 인물책 싫어하는. 모험책 같은 게 좋아. 그럼 그거 해. 모험책에 어차피 이것도 읽어야 된다. 이거 읽자. 이성계? 과연 이성계는 최영을 물리치고 새 나라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조선을 연 이성계. 어느 날 이성계가 낮잠을 자다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집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꿈이었죠. 이성계는 꿈속에서도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 얼른 석갈에 3개를 가로로 짊어지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성계가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 활짝 피어있던 꽃들이 우수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서 깬 이성계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집은 아무 일 없이 멀쩡했어요. 이성계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구나. 무학대사를 찾아가 꿈풀이를 부탁드려야겠다. 몇 번이고 꿈을 되새기던 이성계는 짐을 꾸려 무학대사가 있는 설봉산으로 향했어요. 석갈에는 지붕 등을 만드는 가늘고 긴 나무예요. 무학대사는 설봉산에서 불도를 닦는 스님이었어요. 이성계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무학대사는 꿈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어요. 집이 무너지는 것은 고려 왕실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날이 깨서 가로로 짊어지고 나온 석갈의 3개는 가로로 그은 획이 3자와 닮았고 3자를 등에 업으면 왕자가 되니 앞으로 임금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꽃이 떨어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지요. 이는 날이 깨서 하시는 일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곧 세상을 얻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꿈풀이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도는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왕실은 왕의 집안이에요. 이성계는 1335년에 함경도에서 이자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자춘이 뭐야? 이자춘이 누구야? 누구겠어? 이성계 아버지 거잖아. 둘째 아들이라잖아, 이성계가. 그치?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힘이 세고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하루는 이성계가 말을 타고 바닷가 모래밭으로 나갔어요. 이성계는 활시 위에 화살을 매기며 말에게 말했죠. 내가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에 활을 쏠 테니 너는 화살보다 먼저 소나무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네가 화살보다 늦게 도착한다면 너의 목을 베겠다. 이성계는 말의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활시 위를 당겼어요. 말은 힘찬 말발굽 소리를 내며 있는 힘껏 달리고 또 달렸죠. 이윽고 이성계를 태운 말이 산 위 소나무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화살은 이미 소나무에 꽂혀 있었죠. 약속이니 어쩔 수 없구나. 이성계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칼을 뽑아 말의 목을 베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휙! 바람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날아와 소나무에 박혔어요. 이성계는 얼른 화살을 뽑아 살펴보았어요.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이 쏜 화살이었지요. 소나무에 꽂혀있던 화살은 내가 쏜 것이 아니었구나. 이성계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며 깊이 뉘우쳤어요. 나의 급한 성질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말의 목을 베었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것을. 하지만 이미 죽은 말은 다시 살아날 수 없었지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성계는 잘못을 빌며 말을 산자락에 묻어주었어요. 그 뒤로 이성계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어요. 이성계는 20살 무렵부터 아버지 이자춘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전쟁터를 누비며 고려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큰 공을 세웠지요. 10만 명이 넘는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성계는 군사들을 이끌고 용감하게 싸웠지요. 홍건적을 무찌르고 나니 이번에는 원나라 장수인 나하추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성계는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 나하추를 물리쳤어요. 원나라에 머물던 고려의 왕자 덕흥군이 원나라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이성계는 최영과 힘을 합쳐 덕흥군과 원나라군을 물리쳤어요. 매번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자 이성계는 과학자 아니었나? 장영씨라고 헷갈려? 이성계는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왕, 임금. 이성계는 뛰어난 장수로 널리 이름을 떨쳤어요. 이때는 고려였어, 고려. 고려라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 고려의
장군인 거야. 이성계는 현재. 장군 할아버지가 고려를 지어. 고조선 장군 할아버지. 아, 이성계가 예성강을 지키는 총사령관일 때의 일이에요. 고조선의 뜻은? 조선의 옛 조선이란 뜻이야. 아니, 고조선은. 고려를 잇는다는 뜻이. 아, 그래? 오, 그렇구나. 한 군사가 이성계에게 다급히 달려와 말했어요. 왜구가 쳐들어와 마을과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을 마구 해치고 곡식을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군사의 보고를 받은 이성계는 서둘러 마을로 달려갔어요. 왜구가 한바탕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집과 논밭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불타버린 집과 논밭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왜구에게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백성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다. 이때부터 이성계는 왜구가 쳐들어올 때마다 용감하게 싸워 모조리 무찔렀어요. 왜구가 어디야? 어느 나라야? 왜구. 일본이야. 옛날 일본. 고려의 제31대 왕인 공민왕이 못된 신하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인임은 공민왕의 아들인 우를 새로운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 우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휘둘렸어요. 이인임은 몰래 돈을 받고 벼슬을 팔기도 하고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는 등 나쁜 짓을 해댔어요. 이성계는 갈수록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전쟁터만 돌아다니느라 나라가 썩어가는 줄 미처 몰랐구나.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인임의 무리는 워낙 힘이 세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성계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영과 힘을 합쳐 이인임과 그 무리를 몰아내고 이인임을 멀리 귀양 보내버렸어요. 귀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먼 곳이나 외딴 섬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는 벌이에요.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가 고려까지 넘보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요구를 해왔어요. 천령의 북쪽 땅은 원나라의 땅이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천령은 오늘날 함경남도 연변 지역이에요. 화가 난 최영이 우왕에게 말했어요. 그곳은 원래 고려의 땅으로 원나라에 잠시 빼앗겼던 곳입니다. 명나라가 고려를 우습게 보고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니 요동을 공격해 명나라가 고려를 얕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어요. 명나라는 원나라도 물리쳤사옵니다. 요동을 공격하는 것은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최영은 계속해서 우왕에게 요동 공격을 주장했어요. 결국 우왕은 최영의 말에 따랐어요. 요동을 공격하여라. 우왕의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요동을 공격하러 떠났어요. 하지만 위화도에서 더 이상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함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조민수를 찾아갔어요. 장군, 아무리 생각해도 명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하의 명령 없이 어찌 군대를 돌린단 말이오? 그러자 이성계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명나라를 공격하면 고려가 망할 것이고 군대를 돌리면 나만 죽습니다. 차라리 내 한 목숨 버리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조민수는 이성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고려의 도읍인 개경으로 말머리를 돌렸어요.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이에요.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에요. 북한 땅이지 현재.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평양에 머물고 있던 우왕과 최영에게 전해졌어요. 어찌하여 전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온다는 말이냐? 최영은 화가 났지만 우왕과 함께 서둘러 개경으로 떠났어요. 최영은 개경에 이르자마자 남아있는 군사들을 모아 성문을 지키며 이성계를 기다렸죠. 곧 저 멀리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의 깃발이 펄럭였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구지?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 자. 그 최영이야. 최영 장군. 최영은 고려의 앞날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려가 무너지고 이성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하지만 나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성계와 군사들은 성벽을 둘러싸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공격하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최영은 열심히 싸웠지만 잘 훈련된 이성계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물밀듯이 치고 돌아오는 이성계의 군사들 앞에서 최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이성계에게 성을 빼앗기고 말았죠. 최영은 이성계를 향해 크게 꾸짖었어요. 이성계 이놈! 너는 고려를 배신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최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이성계는 존경하던 장수 최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일 수 없었어요. 이성계는 최영의 목을 베려놓은 군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함부로 손을 대지 마라. 법에 따라 처단할 테니 죽이지 말고 일단 묶어라. 이성계는 최영을 죽이는 대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최영을 따르던 여러 장수도 옥에 가두거나 귀양을 보냈지요. 이성계는 최영을 따르던 백성들의 반발이 걱정되었어요. 존경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글을 붙였어요. 내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린 것은 고려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신하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이성계는 먼저 우왕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귀양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우왕의 9살짜리 아들인 창을 왕으로 세웠죠. 창왕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신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창왕은 모든 일을 이성계에게 미루고 스스로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 9 살? 되었지요. 그치? 그때는 나랑 동갑. 그러네. 준우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봐. 엄청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과 정도전, 조준 등이 이성계를 찾아왔어요. 최영을 살려두면 훗날 반드시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성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운 최영을 죽이면 백성들의 마음이 최영 쪽으로 흔들릴 것이요. 이방원과 정도전, 조주는 계속해서 이성계를 설득했어요. 결국 이성계는 최영을 죽이기로 하고 창왕에게 글을 올렸어요. 창왕은 외할아버지인 최영의 일마저 이성계에게 미루었어요. 이성계는 귀양간 최영을 개경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밧줄에 꽁꽁 묶인 최영은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내 무덤에 불이 날 것이다. 최영은 이 말을 남기고 꼿꼿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성계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왕과 창왕은 고려의 왕족인 왕씨의 자손이 아니오. 우왕이 공민왕이 아닌 승려 신돈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성계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창왕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종학은 창왕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을 반대했어요. 우왕과 창왕께서 왕씨의 자손이 아니라면 이성계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분들을 섬기셨습니까? 특히 장군께서는 우왕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정몽주가 일어나 말했어요. 왕을 물러서게 하거나 세우는 일은 가장 높은 벼슬에 계신 이세걸은께 여쭈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신하들 모두 정몽주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이성계를 도와 고려를 이끌던 정도전이 신하들을 대표하여 이색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른께서는 창왕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왔습니다. 답을 주시죠. 정도전의 물음에 이색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꺼내더니 붓으로 안일, 불, 자를 썼어요. 아니라는 뜻이지? 창왕은 신돈의 자손이 아니라 고려 왕씨의 자손이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정도전이 이색의 뜻을 전했지만 이성계는 모르는 척했어요. 결국 이성계는 창왕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창왕이 왕이 된 지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뒤의 일이었어요. 이성계는 고려 제22대 왕인 신종의 7대 손 정창군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몇몇 신하는 정창군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이성계는 정창군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성계의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지요. 소식을 들은 정창군은 이성계의 속셈을 문진치챘어요. 이성계가 나라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힘없는 나를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 하는구나. 정창군은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거절했지만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인 제34대 공양왕이 되었어요. 나도 언젠가 우왕이나 창왕의 신세가 되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공양왕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슴을 졸이며 지냈어요. 그 무렵 고려에는 왜구가 끊임없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봐. 어느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 일본. 왜구는 일본이야. 옛날 일본.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고 떠드는 신세가 되었지요. 왜구가 불을 지른 땅은 못 쓰게 되고 토지 대장은 사라졌죠. 토지 대장은 땅을 가진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는 문서야. 여기가 내 땅이다라는 땅 문서야, 한마디로. 이 틈을 노려 못된 귀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갔어요.
제멋대로 넓은 땅을 차지해 농장을 키우고 백성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도 몽땅 가로챘어요. 나라에서는 못쓰게 된 땅을 다시 살리고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귀족들이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평민을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못된 귀족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백성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요. 이성계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이성계를 도와 고려를 이끌던 조준이 찾아와 말했어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토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통한 이성계와 조준은 깊이 생각한 끝에 공양왕에게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과전법은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을 모두 거두어들여 나라의 것으로 삼은 뒤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관리들에게 봉급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토지 제도예요. 이때 백성들은 땅에서 난 곡식의 10분의 1만 관리들에게 세금으로 내면 되었지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귀족들은 반대했지만 이성계는 온 나라에 과전법을 알렸어요. 많은 세금에 허리가 휘던 백성들은 크게 반겼어요. 또 과전법으로 나라의 살림은 더욱 넉넉해졌어요. 어느 날 이방원이 이성계를 찾아왔어요. 정몽주가 우리 편을 모두 내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정몽주를 없애야 합니다. 이방원의 말에 이성계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정몽주는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정몽주를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성계의 뜻을 무시하고 부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정몽주를 몰래 뒤쫓아가서 없애라. 없애라는 게 뭐야? 죽이라. 이방원의 부하들은 기회를 엿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가 선조교라는 다리를 건널 때 새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정몽주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눈치채고 말 위에 거꾸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말이 이쪽을 보고 있고 거꾸로 앉아 있어. 결국 정몽주는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몽주. 56살이어도 그래도 많참 55살이나. 56살. 하지만 더 오래 살아야지. 훌륭한 인물이야, 정몽주는. 정몽주가 죽자 조정은 이성계를 따르는 무리로 가득했어요. 이성계의 무리는 아무 힘이 없는 공양왕을 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도망가야지 왜 도망을 안 가는 거야? 명예롭게 죽는 것을 선택한 거지. 이성계의 무리는 먼저 공양왕을 왕의 명예롭게 구차하게 목숨을 세우지 않고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당당히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성계의 무리는 먼저 공양왕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이성계의 집으로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부디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성계는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왕의 자리를 허락했어요. 1392년 고려가 무너지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지 474년 만의 일이었지요. 이성계는 새 왕조의 첫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야. 이때 이성계의 나이는 58살이었어요.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어요. 이성계는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어요. 새롭게 나랏일을 하기에 개경은 기운이 다한 것 같소. 그래서 도읍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오.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찾아가 부탁했어요. 새로운 도읍과 새로 궁을 지을 좋은 터를 찾아주십시오. 무학은 이곳저곳을 둘러본 뒤 말했어요. 전하, 한양을 도읍으로 하고 북악산을 뒤로 하여 궁을 지으면 나라가 나날이 발전할 것이옵니다. 이성계는 산과 물로 둘러싸인 한양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이라는 새로운 궁을 지었어요. 준혜야, 일로 와봐. 뭐야, 한양? 한양 이성계라 그렇지. 봐봐, 여기에 보면 한양 있잖아. 한양이 어디 있겠어? 한양. 지금의 서울. 옛날 이름이 한양이야. 지금의 서울. 여기가 한양이었어. 그래? 그래서 경복궁 우리 많이 가봤잖아. 거기 경복궁. 이성계는 조선시대 때 세운 거야. 이성계는 새나라 조선을 잘 다스리기 위해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는 고려의 그렇게 불교를 오래된 거였어? 그럼 하나는 고려의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성계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고 온 나라에 퍼뜨렸어요. 유교를 공부한 사람을 관리로 뽑아 백성들을 아니, 다스리게 엄마. 했고
백성들 또한 나라에 충성하고 엄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엄마, 했지요. 그런데 나는 원래 경복궁이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역사에도 있는 거였어? 왕이 지은 거야. 이성계가 지은 궁궐인 거야. 조선의 첫 궁궐. 또 하나는 농사를 나라 살림의 바탕으로 삼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어요. 이성계는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 기술을 연구하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성계는 이러한 원칙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새나라 조선의 기틀을 다져갔어요. 드디어 찬란한 나라의 새 아침이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